거지 같은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옷을 함부로 풀어젖히고 있어. 한 베테랑 군인의 오만한 조롱은 여자라는 이유로 영웅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전장을 뚫고 별을 단 그녀는 썩어빠진 부품을 도려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오만이 어떻게 스스로의 군 생활을 끝장내고 군 전체를 뒤흔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경기도 포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제5군단 사령부의 아침은 언제나 강철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가을의 문턱을 넘은 아침 공기는 매서웠고 산자락을 휘감아 도는 바람은 군복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이곳은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중부전선을 책임지는 최전방 부대 중 하나 승진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지휘관들이 국방의 중추로 뻗어나갔다. 군단 인사참모 육군 대령 이강철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갓 내린 원두커피에 짙은 향을 음미하며 아침 업무를 시작했다. 그의 나이 48, 군에 몸을 담은 지 26해가 지나고 있었다. 비록 육사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는 학사 장교로 임관한 뒤 오직 자신의 능력과 끈기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의 군 생활은 곧 그의 자부심이었고 스스로가 쌓아 올린 성벽이었다. 그 성벽 안에서 그는 언제나 옳았고 그의 판단은 곧 부대의 규율이었다. 대령님 들어오겠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작전처 소속의 최중령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수신한 듯한 전문이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인가, 최중령? 아침부터. 이강철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특유의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륜과 계급이 주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군단장님께서 교체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 김 장군님께서 국방부로 영전하신다는 소문은 들었네. 후임자는 정해졌나? 그게 방금 전문이 내려왔습니다. 최중령이 목소리를 낮추며 이강철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새 군단장님이 여군이시랍니다. 순간 이강철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여군? 그것도 군단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육군본부 정책실에서 오시는 한지수 중장님이시라고 합니다. 이강철은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쾌감과 의구심 그리고 일말의 모욕감까지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다. 여자라니. 그것도 삼성장군 군단장이라니. 참으로 세상 말세로군. 그의 머릿속에는 견고하게 자리 잡은 편견이 있었다. 여군은 전투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는, 아니,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 가까운 생각이었다. 그에게 여군은 행정이나 보급, 간호와 같은 지원 병과의 장식품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여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국방일보나 뉴스에서 가끔 여성 전투기 조종사나 해군 함장의 이야기를 접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 홍보에 불과하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강철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군대에 대한 모독이야. 최전방 군단의 실전 경험도 없는 여자를 앉히다니. 윗대가리들이 정치 노름에 미쳐 돌아가는 게 틀림없어. 대령님 말씀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중령이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역시 이강철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다. 조심? 뭘 조심하라는 건가? 틀린 말이라도 했나? 어디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여자가 총칼이 오가는 이곳에 지휘관 노릇을 하겠다는 건가? 부대원들 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북괴놈들이 이걸 알면 뭐라고 하겠나? 대한민국 군대가 여자 치마폭에 쌓여 있다고 비웃지 않겠는가? 그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26해 동안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듯 했다.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는 이 조직이 정치인들의 손에 놀아나는 장기판에 조리된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날 오후 군단 참모들 몇몇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당연하게도 화제는 새로운 군단장이었다.
정말 여군이 온답니까? 그것도 3스타로? 정보참모 박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전문까지 내려왔으니 기정사실이지. 이강철이 막걸리 잔을 단숨에 비우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군대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군수참모 오대령도 거들었다. 요즘 여성 상위 시대라더니 군대까지 그 바람이 불어닥친 모양이야. 이러다 사단장, 연대장도 죄다 여자들로 채우는 거 아닌가 몰라. 누군가의 농담 섞인 말에 좌중은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새로운 여성 군단장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혼란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이강철은 그 대화의 중심에서 자신의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갔다. 그는 확신했다. 이번 인사는 군의 전투력 강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정치적인 계산과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그는 결코 절대로 그 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거나 혹은 그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군대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26해 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군단 내에서의 영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녀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그 오만하고 굳건한 편견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그 여성이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를 지닌 진짜 군인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견고한 성벽에 작은 균열조차 없을 것이라 믿었던 그 오만한 자신감이 머지않아 산산조각 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신임 군단장의 부임식을 이틀 앞둔 화요일 오전, 제5군단 사령부 본관은 평소와 다른 분주함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복도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병사들의 움직임은 부산했고 위병소의 경계 근무는 한층 강화되었다. 이강철 대령 역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각종 보고서를 점검하고 있었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하기 전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은 하나도 만들고 싶지 않았다. 특히 인사참모로서 부대 내 인사 관련 서류들은 완벽하게 정리해 두어야 했다. 이번 주 장병 교육 훈련 계획서랑 하반기 진급 심사 대상자 명단 지금 바로 내 방으로 가져와. 군단장님 오시기 전에 미리 결제받아야 할 서류가 산더미란 말이다. 이강철은 부하 직원에게 날카롭게 지시했다. 그의 신경은 온통 새로운 군단장에게 쏠려 있었다. 어떤 여자일까? 히스테릭하고 까다로운 성격일까? 아니면 허수아비처럼 무능할까? 어느 쪽이든 상대하기 피곤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이강철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결제 서류 뭉치를 들고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새 군단장이 사용할 지휘관 대기실에서 최종 검토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문서들이었다. 부임식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당장 내일부터 시행될 부대 운영 계획안이었다. 그는 서둘러 군단장실 바로 옆에 위치한 지휘관 대기실 문 앞에 도착했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노크를 했겠지만 아직 새 군단장이 부임하기 전이니 당연히 빈방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아 마음이 조급했다. 잠깐만 여기서 서류 순서만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자. 그는 문고리를 잡고 망설임 없이 돌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강철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안에는 정복 셔츠 차림의 한 여성이 상의 단추를 잠그며 서 있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다부진 어깨와 군더더기 없는 몸가짐에서 오랫동안 단련된 군인의 기운이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이강철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곧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잠깐만, 여긴 분명 군단장 전용 대기실이다.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지? 부속실 여군인가? 아니, 여군이라기엔 계급장도 없고 그렇다고 민간인 복장도 아니다. 실례지만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강철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성은 놀란 기색도 없이 침착하게 정복 재킷을 마저 입으며 단추를 하나씩 잠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절도 있었다.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기다려달라니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강철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군단 핵심 시설에서 신원불명의 여성을 마주한 상황, 인사참모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곧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성이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이강철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회의? 지금 장난합니까? 본관 근무자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당신 도대체 소속이 어디고 신분이 뭡니까? 여성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복 재킷을 완전히 입고 나서야 고개를 들어 이강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깊었다. 마치 그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명확해진다고? 무슨 선문답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여긴 군사 2급 비밀을 취급하는 군단장님의 직무 공간 바로 옆입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강철의 고함 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침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부사관 한 명이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다. 대령님,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강철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도대체 군 기강이 이게 뭡니까? 아무나 이런 중요한 장소에 들어와서 옷이나 갈아입고 있는데 경비는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여성은 말없이 이강철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화가 난 것 같지도 당황한 것 같지도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흥미롭게 관찰하는 듯한 기묘한 표정이었다. 당장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경비대에 신고해서 육군 헌병대로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뛰어온 부사관이 숨을 헐떡이며 이강철의 팔을 잡았다. 대령님, 제발 지금 그분은 뭐가 그분이야? 이 사람은 외부인이야. 당장 끌어내. 이강철이 부사관을 향해 버럭 소리쳤다. 그때 여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대령께서는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군요. 흥분? 당연히 흥분하지. 군사 기밀이 보관된 장소에 정체불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게 흥분하지 않을 일인가? 군사 기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역시 이 조직의 일원이니까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비웃음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강철은 더욱 당황했다. 일원이라고? 그렇다면 왜 신분을 밝히지 않는 거지? 대령님, 정말로 지금 그만하셔야 합니다. 부사관이 거의 애원하듯 그를 말렸다. 하지만 이강철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자신의 앞에서 정체를 숨긴 채 여유를 부리는 저 여자의 태도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26해 동안 이런 무례를 겪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도대체 왜 아무도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주는 겁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당신이라도 말해봐. 그가 부사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윽박질렀다. 여성은 정복을 완전히 매무새를 가다듬고 나서 이강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잠시 후에 모든 것이 명확해질 테니 조금만 참아주시지요. 참으라고? 내가 왜 참아야 합니까?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다른 참모들이 나타났다. 모두 깔끔한 정복 차림으로 부임식 준비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듯 했다. 이강철은 동료들을 보자 더욱 확신에 차서 소리쳤다. 보시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대로 된 군인들 아니오. 당신만 정체가 불분명하단 말입니다. 여성은 손목시계를 한번 흘깃 보더니 말했다. 이제 곧 회의실로 가야겠군요. 회의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는 거요? 부사관이 마지막으로 이강철의 소매를 붙잡았다. 대령님, 제발 정말로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강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그의 오랜 편견과 순간의 오해가 만들어낸 분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곧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을, 그 진실이 자신의 군 생활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릴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군단 작전회의실 앞 복도에는 각 부서의 참모들이 도열해 있었다. 모두 갓 다림질한 듯 반듯한 정복 차림으로 새 군단장과의 첫 대면을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강철 대령 역시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다.
조금 전 대기실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일단은 눈앞의 업무에 집중해야 했다. 오늘 첫 회의니까 다들 긴장 풀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합시다. 작전 참모 김 대령이 동료들을 독려하며 말했다. 이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까 그 정체불명의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설마 국방부에서 나온 감찰관이라도 되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시작부터 단단히 밉보인 셈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부관이 나와 참모들의 입장을 알렸다. 각 부서 참모님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참모들이 하나둘씩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길고 두꺼운 원목 테이블 주위로 의자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상석인 군단장 자리만 비어 있었다.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 앉아 숨을 죽인 채 새로운 지휘관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이강철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동료 참모들의 얼굴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새로운 지휘관과의 첫 만남은 언제나 서먹하고 불편한 법이었다. 그때 회의실 뒤편의 문이 열렸다. 부관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군단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든 참모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렷! 하는 구령이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자 모두가 꼿꼿한 자세로 서서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완벽한 정복 차림의 한 인물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이강철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1시간 전 대기실에서 그가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단정한 정복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상징하는 3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금빛으로 빛나는 별 3개가 그의 눈을 찔렀다. 이강철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제5군단장 육군 중장 한지수입니다. 그녀가 당당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모두 착석. 참모들이 일제히 의자에 앉았지만 이강철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도 그렇다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이강철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거기 서 있는 분 인사참모 박태준 대령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강철이 간신히 대답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아까 지휘관 대기실에서 뵌 분이시군요. 한지수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때 보니 목소리가 상당히 우렁차시던데 상관에 대한 기본 예의는 배우지 못하셨나 봅니다. 순식간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참모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이강철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강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그때는 군단장님이신 줄 미처 몰라배웠습니다. 몰라봤다고 하셨습니까? 한지수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만약 내 신분을 알고도 그런 무례를 범했다면 오늘 이 회의에 앉을 자격은 없었을 테니까요. 이강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군 조직에서 그것도 첫 대면에서 상급자에게 그런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하극상이었다. 한지수가 회의 자료를 펼치며 말했다. 앞으로 이 부대를 함께 이끌어갈 참모진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었는데 첫 만남이 이렇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다른 참모들도 이제 대강의 상황을 파악했다. 이강철이 무언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모두들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이강철을 힐끔거렸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일해봅시다. 한지수가 다른 참모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작전 참모부터. 작전 참모를 시작으로 한 명씩 자기소개를 이어갔다. 마침내 이강철의 차례가 되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이강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인사참모부 대령 이강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지수는 짧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떤 특별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이강철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강철은 거의 입을 열지 못했다. 한지수는 각 부서별 현황을 날카롭게 점검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침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지시는 논리정연했고 부대 상황에 대한 파악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평소 회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참모들의 의견을 주도하던 이강철이었지만 오늘 그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이번 분기 장교 보수 교육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지수가 인사참모의 업무에 대해 질문했다. 이강철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전 계획 안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개선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강철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평소라면 줄줄 외웠을 업무 내용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그의 옆에 앉아있던 부하 참모가 대신 일어나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회의가 끝나자 참모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이강철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등 뒤에서 한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강철 대령, 잠시 남아 계시죠. 다른 참모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넓은 회의실에는 이강철과 한지수 단둘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강철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 있었다. 그의 군 생활 26해 동안 이토록 굴욕적이고 두려운 순간은 없었다. 오늘 일은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한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이강철은 뜻밖의 말에 희미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 다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수하지 마십시오. 군인으로서 상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강철이 긴장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대령의 그 낡고 편협한 생각이 다른 부대원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이곳은 당신의 아집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대입니다. 뼈를 때리는 듯한 질책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속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강철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이강철의 군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전까지 그는 군단 내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세 참모로 통했다. 하지만 이제 동료들조차 그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경례만 주고받을 뿐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건네거나 업무 협의를 하는 일은 사라졌다. 이 대령, 어제 회의는 어땠나? 작전 참모 김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이강철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뭐 별거 있었겠나. 그냥 하던 대로 업무 보고했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다. 한지수는 이강철에게 직접적으로 질책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보고 체계를 은근슬쩍 바꾸어 중요한 안건들은 다른 참모들을 통해 먼저 보고를 받았다. 이강철의 의견은 회의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그가 올린 서류들은 사소한 토시 하나까지 지적당하며 몇 번이고 반려되었다. 인사참모부에서 올린 하반기 부사관 훈련 계획안 전면 재검토해서 내일 오전까지 다시 제출하세요. 현장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한지수가 모든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갑게 지시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철이 얼굴이 벌개진 채 고개를 숙였다. 속에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 훈련 계획안은 지난 몇 주간 실무자들과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쳐 만든 그 어떤 계획안보다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한지수는 유독 그의 업무에만 현미경을 들이대며 혹독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이강철은 홀로 군내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예전 같으면 그의 주변으로 동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모두들 새 군단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별 3개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설설 기어야 한단 말인가. 그때 옆 테이블에서 젊은 장교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 오신 군단장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제 작전 브리핑 들어보니까 전술적 식견이 장난이 아니시던데요. 맞아, 들리는 소문으로는 특전사 여군 대대 출신이라고 하던데. 실전 경험도 풍부하시고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야. 이강철은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한지수에 대한 소문들이 부대 내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인사참모님은 요즘 좀 위태로워 보이시지 않아요? 군단장님께 단단히 찍히신 것 같던데. 한 장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장교가 그의 옆구리를 찌르며 제지했다.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강철은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다. 부대 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때 존경받던 베테랑 참모에서 하루아침에 문제야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평소 이강철이 전담했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장교 진급 심사위원 자리가 아무런 예고 없이 작전 참모에게 넘어간 것이다. 공식적인 이유는 업무 효율화였지만 군단 내에서 그의 막강했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대령님, 이번 장교 진급 심사 관련 업무는 이제부터 작전 참모부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부하 참모가 미안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이강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야? 장교 진급 심사는 인사참모의 고유 권한이야. 군단 규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 군단장님께서 직접 내리신 지시라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강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책상 위 결제판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보복이었다. 한지수는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고 서서히 그의 팔다리를 잘라내며 고사시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강철은 부대 밖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다. 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26해의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이 군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이강철이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치며 중얼거렸다. 계집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한단 말인가. 술이 들어가자 억눌렀던 불만과 분노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별 3개? 웃기지 말라 그래. 어디서 정치질로 헬리콥터 타고 날아온 주제에 군인인 척하기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손님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포장마차 가장 구석진 자리에 군단 소속의 한 부사관이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부사관이 이강철의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똑똑히 듣고 있었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그 내용은 즉시 보안 계통을 통해 한지수에게 보고되었다. 이강철 대령이 어젯밤 사석에서 군단장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보안 참모의 보고를 받는 한지수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성 군단장에 대한 비하 발언과 정치적인 배경으로 진급했다는 식의 유언 비어를 유포했다고 합니다. 한지수는 잠시 펜을 멈췄다. 정확한 증언자가 있습니까? 예, 현장에 있던 우리 부대 소속 부사관이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한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육군본부 감찰실에 정식으로 이첩하도록 하세요. 이강철이 포장마차에서 쏟아냈던 분노의 말들이 보고된 지 사흘이 지난 금요일 아침 제5군단 사령부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이른 아침부터 본관 주차장에는 육군본부 마크가 선명한 낯선 세단 차량 여러 대가 들어섰고 정복 칼날같이 다려입은 헌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저 사람들 누구지?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복도를 지나던 한 장교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육본 감찰실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던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야. 다른 장교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강철은 평소처럼 9시에 출근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이상하다 싶어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정복을 입은 낯선 군인 2명이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젖히고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강철이 놀라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날카로운 눈매의 낯선 대령이 서 있었다. 당신이 이강철 대령이요?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육군본부 감찰실 감찰 1과장 정민호 대령이요. 이강철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감찰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감찰실에서 저에게 무슨 볼일이십니까? 이강철이 당황하며 물었다. 정민호 대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이강철 대령, 당신을 상관 모욕 및 군 기강 문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소. 체포라니요. 상관 모욕이라니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 부대 외부 민간 주점에서 현 군단장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요. 증인과 증거는 이미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감찰관이 서류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그제야 이강철은 며칠 전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내뱉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그저 단순한 푸념, 술주정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눌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건 그냥 술김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입니다. 이강철이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상관에 대한 모독이 정당화되지는 않소. 정민호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군다나 현 지휘관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군의 위계 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요. 이강철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한지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더 큰 올가미를 던지기 위해 잠시 기다렸을 뿐이었다. 조사실로 연행하시오. 감찰관의 지시에 헌병 2명이 다가와 이강철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부대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동정, 경멸, 호기심 그리고 조롱이 섞인 눈빛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의 온몸에 박혔다. 26해 동안 쌓아온 그의 명예와 자존심이 그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육군본부 직할의 어둡고 차가운 조사실에서 혹독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감찰관들은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했던 발언들을 녹음 파일까지 틀어주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계집 하나 때문에 내 군 생활이 무너져야겠냐, 정치질로 헬리콥터 타고 날아온 주제에 전부 본인이 한 발언 맞습니까? 감찰관이 날카롭게 추궁했다. 이강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술에 취해 내뱉은 말들은 명백한 증거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때는 감정적으로 격해서 감정적이라고 해서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발언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대령식이나 되신 분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십니까? 조사는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이강철은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아무리 변명하고 호소해봐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가혹했다. 이강철 대령 현 보직에서 해임하고 강원도 최전방 GOP 인근의 예비전력관리연대장으로 전보 조치한다. 사실상의 좌천, 아니 군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예비전력관리연대는 현역에서 물러난 장성들의 마지막 휴식처,
혹은 문제를 일으킨 장교들의 유배지로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경력이 끝났음을 의미했다. 명령서를 받아든 이강철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26해의 세월이 그 여자와의 단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전출 명령이 내려지고 일주일이 흘렀다. 이강철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일주일뿐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한 상자들로 어수선했다. 26년간 몸담았던 제오군단, 그의 청춘과 자부심이 모두 녹아있는 이곳을 이렇게 초라하게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은 고역이었다. 한때 그의 부하였던 이들이 이제는 그를 동정하거나 혹은 은근히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다. 대령님, 이 서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부하의 질문에 그는 힘없이 대답했다. 알아서 하게.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그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전출을 사흘 앞둔 어느 오후 이강철은 마지막 업무 정리를 위해 본관 지하에 위치한 기록실로 향했다. 후임자에게 인계할 자료들 중에 과거 군단에서 시행했던 주요 훈련 기록들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기록실은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서늘하고 퀴퀴한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10년 전 대침투 훈련 자료가 어디 있더라. 이강철은 혼자 중얼거리며 빽빽하게 들어찬 서가 사이를 헤매고 다녔다. 오래된 파일철과 누렇게 변색된 상자들이 끝도 없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언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한 칸씩 파일을 뒤지며 필요한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군단의 역사를 담은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대부분 색이 발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강철은 무심코 액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액자에 멎었다. 해외 파병 특수임무단 이라크 자이툰 부대. 그는 액자 아래쪽에 적힌 작은 명패를 읽었다. 사진 속에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배경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의 군인들이 서 있었다. 배경으로는 총탄 자국이 선명한 폐허가 된 건물이 보였다. 전쟁터의 살벌한 긴장감이 사진을 뚫고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다. 이강철은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았다. 대부분 건장한 체격의 남성 군인들이었는데 그들 한가운데에 유일하게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사막의 태양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이강철은 눈을 비비고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한지수였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자세는 지금과 똑같았다. 사진 속 그녀는 부하들을 이끄는 지휘관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이강철은 액자 옆에 붙어있는 더 자세한 설명을 읽기 시작했다. 이라크 파병 제1진 특수임무대대 작전과장 윤서연 소령. 현지 무장 세력과의 교전 12회, 아군 피해 전무. 특히 사막의 여우 작전에서 적의 기지를 야간 기습하여 피랍된 다국적군 5명을 전원 무사히 구출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움. 이강철의 입이 떡 벌어졌다. 한지수가 단순한 행정장교나 정책통이 아니라 실제로 피와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싸운 진짜 전투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그의 손이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다른 액자에는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박을 구출한 청해부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덴만 여명작전 제2팀 돌격팀장 윤서현 중령. 인질 구출 작전 최선봉에서 팀을 지휘 해적 5명 사살 8명 생포. 인질 21명 전원 구출. 사진 속 한지수는 해군 함정 갑판 위에서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른 채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 있던 UDT실 대원들이 모두 절대적인 신뢰의 눈빛으로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강철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치적 배경으로 별을 단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수많은 실전과 작전을 거치며 스스로의 능력으로 실력을 증명하고 피와 땀으로 별을 쟁취한 진짜 군인이었다. 마지막 액자에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완전 군장을 한 채 남성 대원들과 똑같이 진흙탕을 구르고 절벽을 오르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다. 남성 대원들에게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끌며 앞장서는 모습이었다. 이분이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이강철은 너덜너덜해진 정신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사진들 앞에서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이 그녀에게 보였던 경멸과 모욕, 그리고 비아냥거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단순히 여자 군단장으로만 보고 그녀의 능력과 경험을 애써 무시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이강철은 한지수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녀는 단지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실전에서 단련된 그녀의 날카로운 리더십을 자신의 굳어버린 관성과 아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이강철은 다시 첫 번째 사진, 이라크 사막에서 찍은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젊은 한지수의 눈빛이 새롭게 보였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며 살아남은 자의 눈빛, 진짜 군인의 눈빛이었다. 저 험한 곳에서 부하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무사히 데리고 나온 분에게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기록실을 나오면서 이강철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고 편협한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지수에 대한 모든 오해와 편견 그리고 증오가 한순간의 부끄러움과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진짜 군인을 알아보지도 못했구나. 겉모습과 성별만으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했던 거야. 사무실로 돌아온 이강철은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며칠 뒤면 이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정말 부끄럽다. 이런 훌륭한 지휘관을 내가 감히 모욕했단 말인가. 그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한지수가 왜 그토록 엄격하고 철저했는지, 왜 그토록 높은 기준을 요구했는지. 생사를 오가는 실전에서 단련된 지휘관은 당연히 그래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다. 전출 명령은 번복될 수 없었고 그의 군 생활도 사실상 끝이 난 상태였다. 그래도 이강철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그분께 군인 대 군인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려야 한다. 전출을 하루 앞둔 마지막 날 금요일 오후. 이강철은 모든 업무 정리를 마쳤다. 책상 위에는 후임자에게 넘겨줄 인수인계서 한 묶음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그의 개인 물품들은 이미 상자에 담겨 사무실 구석에 쌓여 있었다. 26해 동안 그의 세계였던 이곳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령님, 인수인계서 최종 확인 끝났습니다. 후임 참모가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다. 이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을 했다. 그의 손이 희미하게 떨렸다. 수고했네. 앞으로 부대를 잘 부탁하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임 참모가 깍듯하게 인사하고 나갔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이강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어제 기록실에서 한지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뒤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밤새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그는 흐트러진 정복의 옷깃을 바로잡고 단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잠갔다. 구겨진 계급장도 반듯하게 폈다. 마지막이니만큼 군인다운 가장 반듯한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시각, 이강철은 군단장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이 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최근 그가 군단장실 근처에 오는 일은 전무했기 때문이었다. 이강철 대령님, 어쩐 일이십니까? 경비병이 정중하게 물었다. 군단장님께 잠깐 뵙고 싶다고 전해주게. 이강철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병이 실내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고 잠시 통화했다. 잠시 후 그가 나와서 이강철에게 말했다. 들어가시라고 하십니다. 이강철은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군단장실의 두꺼운 문을 두드렸다. 대령 이강철, 보고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한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지수는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강철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계속 업무에만 집중했다. 예상했던 냉담한 반응이었지만 이강철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한지수가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강철은 방 중앙에 정자세로 서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제야 한지수가 고개를 들어 이강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뭐가 죄송하다는 겁니까? 제가 무례했습니다. 이강철이 진심을 다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지수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이강철을 뜯어보았다. 갑자기 무슨 깨달음이라도 얻으셨습니까? 어제 기록실에서. 이강철이 잠시 말을 멈췄다. 중장님의 과거 활동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이라크와 소말리아 그리고 특수전 부대에서의 기록들을. 한지수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강철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저는 중장님을 정치적인 배경으로 쉽게 별을 단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조국을 지켜오신 진짜 군인이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멋대로 판단하고 모욕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한지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이강철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군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저 여자로만 봤지. 그 말이 비수처럼 이강철의 가슴을 찔렀다.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었다.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26해 동안 군복을 입고 살아왔으면서 동료 군인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지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강철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옳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다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강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연병장에서 저녁 점호를 준비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 대령. 한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군복을 입었다면 2가지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2가지라니요? 이강철이 물었다. 한지수가 돌아서서 이강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첫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요. 이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한지수가 계속해서 말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 군대도 마찬가지요. 과거의 낡은 관념과 방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어. 이강철은 한지수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변화를 거부하고 낡은 고정관념 속에서 안주하려 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강철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한지수가 의외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건 깨달았다는 것 그 자체요. 앞으로라도 제대로 하면 돼요. 그 순간 이강철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듯한 그녀의 넓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강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새로운 부대에 가서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요. 이강철은 정자세로 서서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진심을 담은 거수 경례를 했다. 승진. 한지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경례를 받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철이 문 쪽으로 향하려는데 한지수가 다시 그를 불렀다. 이 대령. 이강철이 돌아보니 한지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다.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만드는 것 같소. 이강철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례를 하고 군단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이강철은 생각했다. 비록 나는 이곳을 떠나지만 오늘 배운 것은 평생 잊지 않겠다고.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로부터 석 달의 시간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어느 날 제5군단 본부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상호 존중의 병영 문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강당 안에는 각 부서의 지휘관과 참모 그리고 초급 간부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이날 교육은 한지수 중장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군 최초의 성인지 감수성 및 리더십 교육이었다. 연단 위에는 깔끔한 정복 차림의 한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을 가득 채우는 힘이 있었다. 청중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몇 달 동안 부대원들은 한지수의 리더십을 직접 경험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관행과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오직 실력과 합리적인 소통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더 높은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지수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별, 출신, 계급을 떠나 서로를 동료이자 전우로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팀워크가 생겨나고 우리 군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당 맨 뒤쪽 가장 구석진 자리에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비전력관리연대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교육을 담당하게 된 이강철이었다. 그는 오늘 교육에 특별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의 모습은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오만하고 불만 가득한 표정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연단 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편견은 우리가 진실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한지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겉모습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의 진짜 능력과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조직 전체의 크나큰 손실입니다. 이강철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였다. 한지수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여자라는 껍데기에만 집중해서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한지수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과 차별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련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휘관이 되면 나처럼 억울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이강철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다. 자신 역시 그녀에게 그런 편견의 칼날을 휘둘렀던 가해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외로운 싸움을 겪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왔을지 생각하니 다시 한번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한지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전우입니다. 성별이나 출신, 계급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존경받아야 마땅한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 제오군단은,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 안의 모든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쏟아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동의 박수였다. 이강철도 자리에서 일어나 힘껏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반듯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했다. 연단 위에 한지수는 청중들을 둘러보다가 맨 뒤에서 경례를 하고 있는 이강철과 눈이 마주쳤다. 이강철이 진심으로 경례하는 모습을 보고 한지수도 희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존중의 마음이 오갔다. 교육이 끝난 후 이강철은 강당을 나서며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날 이후 제오군단에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회의실에서는 계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여군 장병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강철은 예비전력관리연대에서 젊은 예비군들과 신임 간부들에게 자신이 얻은 값진 깨달음을 가르치고 있었다. 특히 편견과 차별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었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제오군단을 이끌며 모든 장병들에게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부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갔다. 비록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더 강하고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 육군을 만들기 위해.